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희곡을 가지고 우리 1편 다시 시작해봐야겠죠. 우리 컨텐츠 1, 2, 3편 구성된 것 중에서 우리 1편은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감을 가지고서 보시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어쨌건 클릭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겠다는 뜻이잖아요. 1편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희곡을 소개하고 이번에는 말뚝이가 어떤 희곡을 읽을까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서 누르실 텐데 이미 썸네일로 보시고 오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도 맨날 하는 레파토리네요. 희곡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희곡 알베르 까미가 쓴 정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읽어봤던 희곡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읽으셨어요? 예, 몇 년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몇 년인데요? 한 5, 6년 전쯤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성숙, 지적 성숙도 이런 어리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어렸을 때 봤을 때랑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랑 느낌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정의의 사람들이라고 딱 말을 하니까 정의의 사람들, 그냥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오나 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그런 또 그런이라고 하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약속을 하나 하고 가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완성된 문장으로, 깔끔한 문장으로, 적어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차분히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할게요.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치기 어린 너무 인위적이야.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네. 어렸을 때는 치기 어리고, 그리고 우리 한 20대 그때 뭐 대학 생활을 했건 뭐 군대 있을 때건 아니건 그때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사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고 뭔가 다 무너뜨리고 싶고 내가 짱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 상태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제가 보는 말뚝님은 좀 다릅니다. 말뚝님은 항상 가슴 한켠에 이게 불구덩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차가우시군요. 예. 아니요, 그것도 아닌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시군요. 예. 자, 네, 역시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저는 진작 그렇게 항상 쫓기듯이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젊은 시절에 그런 열기 같은 것에 많이 휩싸여 있던 기억들 몇몇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읽었을 때는 그냥 세상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 친구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성숙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 희곡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렇게 빡치죠. 이게 제목 생각하고 정의의 사람들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테러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젊은 시절에 봤을 때 아니요, 테러리스트 아닌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암살자들이 나옵니다. 아니요, 암살자 아닌데요.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희곡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봤다가 지금 다시 읽어봤을 때 굉장히 재밌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전 여기서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네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어요. 왜냐? 이것을 다시 읽었을 때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더라도 지금 바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이 희곡을 봤을 때 밑밥 좀 그만. 온고지신 얘기했었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녀들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신다면 이 희곡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근거가 되는 게
알베르 까미라는 이 작가의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중심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철학 아니죠?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수준이 아주 알베르 까미는 자신이 철학자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자신의 글이 철학서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항상 예술인으로 남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죠.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뭐 이방인들 그런 거 쓰시고. 이방인들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고대 그리스 비극 봤을 때 오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비극은 오막으로 안 써져 있죠. 예, 저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또 깜빡했네요. 그런 고전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서 오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전주의에 맞춰서 오막으로 쓰여져 있긴 하죠. 예. 근데 고전주의에 딱 맞춰 썼느냐? 그것도 아니긴 해요. 이건 현대극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런 고전적 요소를 충분히 이제 이 까미가 참고해서 쓴 건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하녀들 언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편보다 2편, 3편이 상당히 재밌을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왜요? 왜 니모테로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니, 언제는 1편이 제일 재밌었어요? 아, 나 이제 그것도 이상하네.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하고. 하녀들하고 같이 읽으면 이거 재밌을 거라며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 다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말똥님이 그때 당시에 하녀들 극중극의 그런 걸로 주제를 삼아가지고 부조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이번 우리가 읽을 정의의 사람들에도 제가 참 부끄러워서 미리 덧붙입니다만 하녀들 때에는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때는 주운의 하녀들에 한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까미가 주장한 부조리 개념 혹은 부조리한 감정 혹은 부조리에 대한 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까미의 부조리 얘기하면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설명한 것으로 부조리를 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화이팅 비웃지 마요. 여기서 하는 말을 살짝 간추려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뭔가 자기 희생 또는 자기의 목숨을 반납하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놈들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마치 하녀들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극중극 내에서 그 띠회차를 먹이면서 마담을 죽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써 과업을 완수하려고 하거든요. 그 지점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 희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지점이죠, 이거는. 아니, 뭐가 놀라운 지점이야. 아니, 그런 게 한둘이냐고요. 한둘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한둘이 아닌 것 중에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것을 읽게 된다. 사실 저도 여기 마음 한켠에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게 부조리의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부조리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는데 그럼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걸 잘... 근데 무슨 부조리의 개념이 녹아들어 있다고 얘기를 안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희곡 너무 추천하고 싶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답답해서 읽겠네, 답답해서. 사실 매편 선정을 할 때마다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희곡은 정말 너무 많은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시간의 제약도 너무 심하고 또 그걸 준비하는 저의 개인적인 역량도 많이 이제 좀 후달려서 그래가지고 요 근래 몇 주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하드한 그러니까는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이제 정보량이 과도해서 지치기 쉬운 그런 희곡들로만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텀 좀 쉬어갈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도토레님에게 선택권을 드렸었어요. 도토레님이 읽기 편한 희곡으로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 컨텐츠 넘어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 옛날에 정의의 사람들 읽었어요.
정의의 사람들 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도토리님 이걸 간단하게 읽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긴가민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베르 까미 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베르 까미를.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 그리고 한 작가를 온전히 소개시켜 드린다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가지고 저희 컨텐츠의 길이가 긴 이유도 그 작가의 온전함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에 어울리지 않게 긴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저의 개인적 욕심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단편적인 정보들에 의해서 어떤 한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게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비극이고요. 그리고 그 비극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까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이 그의 주장에 항상 들어와 있거든요. 모든 결론이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유의 근본에 인간이 있고요. 모든 사유의 근본의 귀결점은 인간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 요 시기를 다 온전히 다 산 사람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의 사유에서의 중심에 항상 인간을 놓고 잔 분이세요. 그것을 벗어나는 그 어떤 사유건 행위건 그 모든 것에 철저하게 반항했던 문인이 알베르 까미입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또 이게 참 이래서 힘들어요. 이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르트르나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설명을 듣고 쟤 뻔하네, 사르트르는 또 까겠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근데 전 사르트르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처해진 역사적 환경 이런 에서 서로 간에 이 논쟁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컨텐츠도 그래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어떤 희곡의 컨텐츠를 소개시켜드릴 때는 그 작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최대한 그 작가가 얘기하고자 한 바가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쟤 왜 저렇게까지 저 작가를 비호하지?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오해를 덜 자는 입장에 서 있는 쪽이지. 그래가지고 이번 까미도 참 그래서 설명시켜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참 저도 참 앞에 뭘 많이 까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컨텐츠도 아마 까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 그리고 그것을 까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모든 이 사유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는 이런 것이 될 거고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조리라는 요 개념을 제일 처음 창안해 놓은 거는 그때 당시에 서구 유럽에선 까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이것을 어떤 철학적 수준으로 이 개념을 확장시키려거나 혹은 어떤 형이상학으로 이것을 위치시키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망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사유들이 가장 극으로 치달아서 드디어 20세기에 와서는 인간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사유하는 쪽이 까미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형이상학적 사유의 절대라는 개념은 중세시대는 당연히 신이고요. 그 이전 시대에도 신이었어요. 그 이전 시대는 더 신이겠죠. 근데 그 이전 시대로 더 이전 시대로 더 가봅시다. 그때는 신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뭐 재밌죠. 이런 사유는 이런 사유는 항상 재밌어요. 그런데 뭐 대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르네상스 이후로 신에 대한 관념들이 조금씩 변해나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을 밀어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헤겔의 사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대적 태동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신의 자리를 대체할 다른 사유들을 막 찾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에게 어떤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이성, 이 두의 싸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둘 다 결국엔 플라톤주의예요.
결국에 관념들이란 말입니다. 관념. 이 관념들의 사유에서 결국에 19세기 말까지 가면은 신이라는 관념이 이제 인간의 이성이라는 어떤 이 관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관념으로 그럼 이제 20세기를 살아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인류가. 근데 20세기 전반에 뭐가 일어나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관념이 저지른 짓거리가, 그러니까 신이라는 어떤 절대 추상을 놓고 인류가 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살이라는 것의 수준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이렇게 비인간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서 인간적인 것을 외치면서, 휴머니티를 외치면서 신을 몰아내고 이성을 그 자리에 채웠는데, 그 채운 이성이 저지르는 짓거리는 어떻다고? 더 비인간적인 짓거리로 바뀌었다고 사고하는 쪽이 까미예요. 이러니까 까미가 사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신이라는 절대가 있었을 때도 인간 세상이, 혹은 유토피아가, 천국이라는 것이, 내세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평화를 찾아 그 신이라는 절대자를 밀어냈건을, 밀어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평화를 일으켜보자, 어떻게든 나은 삶을 가꾸어 보자, 어떻게든 더 질 좋은 미래를 그려보자 라면서 인간을 최상위 꼭대기에, 그 관념의 꼭대기에 인간의 이성을 배치했건을, 그 이성이 저지르는 짓거리가 결국에는 대량학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인간이 처한 조건이란 게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부조리라는 이 조건에 대한 역사적 생각은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또 인간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유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까미가. 그래서 인간 자체의 조건으로 놓고 봐도 부조리하다고 얘기해요. 왜냐? 인간은 죽거든요. 그죠? 이 죽는다는 자명함,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요즘엔 뭐 안티에이징이니 뭐 150세까지도 늘었다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언젠간 죽어요. 뭐 몇백 년을 늘린다고 해도 영생의 삶을 꿈꿔가지고 뭐 컴퓨터로 내 뇌를 이식하겠다는 소리들이 짓거리죠. 근데 아무튼 죽어요.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죽는데 왜 살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인간의 조건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간단한 질문이고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왜 사냐? 죽을 거. 그렇잖아요. 왜 씻어? 내일 또 더러워질 거. 지난 1년간 공부는 왜 하셨어요? 다 까먹을 거.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이리 부조리예요. 20년 정도 열심히 쌓아왔으면 우리 도토레님은 이제 정말 도토레님이 되계셔야 돼요. 이 부조리,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그냥 자기 하루하루, 자기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날도 열심히 그냥 밭을 메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형제들 싸우는 거 보고, 자녀들 싸우는 거 보고, 와이프랑 잠깐 뭐 그냥 일상적인 말하고, 잠깐 말다툼했다가 또 사과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기지개를 딱 켜고서 일어나서 오늘도 맑구만. 참 오늘도 참 오늘 태양이 좋아. 오늘도 열심히 또 일을 한번 나가러 한번 가보자 하면서 딱 걸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가 뚝 떨어져. 이게 뭐지? 그 사람 그때까지 왜 살았어요? 인생에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자 했던 사람. 신이 없어졌고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어떻게 해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까미입니다. 그러니까 까미의 사상은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보통들 해설을 하시지만 부조리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냥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반항한다고 그 부조리의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열정을 가지고 그날그날 혹은 그때그때 혹은 자신의 인생의 사건 중에 언제건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거. 1편부터 답을 다 얘기해드리네. 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냐면 이게 먼저 깔려놔야 이 다음부터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까미의 수많은 글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읽을 정의의 사람들의 태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조리는 인간이 처한 조건이에요. 그거는 모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부조리 조건 자체가 신이 준 걸 수도 있어요.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절대 섭리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왜 세상이 부조리하지? 저걸 뜯어 고치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비극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까미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비합리, 불합리 이런 것을 인간의 이성들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싸워 나가고자 했어요. 그게 모든 문명 이후 태어난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뭔가를 쟁취했다고들 해요. 쟁취했다고들 하면서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진보해 왔다고들 얘기들 해요. 근데 그 끝이 뭐? 지도상에서 이렇게 슥슥슥 지워버리고 그게 정말 인류가 바래왔던 길이냐? 라고 한참 그 예민할 시기. 그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때부터는 뭐 나라들마다 정말 드라마들이 어마무시하게 쌓여들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 패전국 나뉘고 핵 터지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정말 무슨 사유로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해방당한 나라들이 한둘입니까? 강제 해방 후에 식민지로 다시 남은 나라들은 한둘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 지구촌에. 그 혼란과 그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또 전쟁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게 인류가 바래왔던 짓이냐고요. 더 이상 신뢰가 없어진 시대,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나 신뢰가 없어진 그 시대에 인간들한테 윤리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부르짖는 정의란 잘못됐더라고 얘기를 한다? 모럴리스트 입장으로, 윤리주의자의 입장으로 바로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평범하게 그냥 일상생활하는 아버지가 핵폭탄 한 방에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분자 단위로 날아갔는데 왜 그게 핵폭탄을 쏜 저를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후손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정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죠? 그렇게 양쪽 극단에서 첨예하게 저놈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정의가 있는 시대. 뭐 때문에? 핵폭탄 같은 이상한 비인간적인 대량 학살 무기 때문에. 그러한 판에서 나이브하게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인간성을 되살리자라고 얘기했던 윤리주의자가 까미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뭐에 반항해요? 다시 반항하기 시작해요. 부조리 여건을 받아들이는으로써 반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인생 후반기에 가면은 그 부조리의 그것 또한 부조리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양극단에 서 있는 그 모두들이 다. 그래서 이 사람 글이 철학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힐 수가 없는 이유가 자기의 말 속에 모순성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어라는 말, 너도 맞고 너도 맞고라는 말이 흑과 백이 같다라는 이 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줘요? 이 철학을 누가 들어주냐고요? 이 지극히 동양적인 이 심한 음양조화의 사상, 말뚝이 음양조화의 사상을 그때 당시에 서구인들은 그게 익숙하지도 않을 때인데 유럽의 그 한복판에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깨달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이게 우리 동양인들한테 정말 지극히 당연한 사고잖아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선은 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 동양인들의 공통된 어떤 그런 감수성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감수성이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감수성은.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네 말이 맞으면은 얘 말은 쓰레기지. 그러면 얘 말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맞아.
근데 선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선 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감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논리적이지 않아. 네 말 맞다니까? 근데 선 넘으면 안 된다고. 이거를 까미는 뭐라고 얘기해요? 반항을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로 가면 뭐가 돼요? 그게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교 원리주의자가 됩니다. 그 양 극단을 모두 경계했던 까미는 이 동양적 조화의 사유, 이게 너무 간단한 인간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걸 그 시대에 설파한 거예요. 일단 개론은 이렇게 잘 깔아두고 그래서 까미의 글을 참고할 게 많아요. 까미의 글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기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인생 작가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아무튼 까미도 제 인생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까미 글을 처음 번역돼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추적해서 계속 읽어왔는데 올해 또 뭐 신간이 나오고 막 이래요. 신간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번역 신간이죠. 번역 신간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읽으면서 그리고 또 역자분들도 굉장히 전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교정하시고 끊임없이 재번역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자기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선까지 붙여가면서 다시 또 재번역하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학자들을 이게 유명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 문제지 정말 우리나라 위대한 학자들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컨텐츠는 한계가 있으니 그리고 1부는 뭐 1부에 벌써 다 얘기를 해버렸죠. 까미에 대한 까미 사상에 대한 근데 좀 개괄식인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결론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이제 그 문학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말 혹은 이제 우리 정의의 사람들에서는 이제 잘 언급되지 않을 말들을 몇 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외에 뭐 부분적인 얘기들 얘기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하는데 저희는 희곡 중점 컨텐츠지 않습니까? 까미가 평생 자기가 쓴 희곡은 총 4편이에요. 전반기에 이제 칼리굴라하고 오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후에 좀 지나고 페스트 출간 이후에 프랑스의 거목이죠. 장 루이 바로라는 연극 연출가가 있어요. 현대 프랑스 연극계의 거목이거든요. 연출가가 부탁을 해서 페스트 주제를 관점으로 공연화하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계엄령이라는 작품을 썼죠. 그런데 이제 계엄령은 뭐 사람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장르이 바로랑 공동각색한 작품이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까미만의 독다청의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이견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을 정의의 사람들 이렇게 4편의 희곡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까미 그 본인의 희곡보다는 소설로 훨씬 더 유명하고 소설보다는 에세이로 훨씬 더 유명하죠. 제일 처음 에세이로 뜬 작가니까. 제일 처음 뜬 에세이 그게 뭐예요? 시지프 신화입니다. 시지프 신화. 왜 꼭 듣고 나면 안 척하시죠? 나 이거 진짜 정말 진짜 소름 끼쳐. 시지프 신화로 뜨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뜨고 막 이러면서 막 축축축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이력을. 그리고 이제 반항하는 인간 이게 이제 그가 직접적으로 써낸 에세이 집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죠. 그런데 사실 정의의 사람들을 심도 있게 읽고 싶으시면 반항하는 인간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까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희곡을 썼는가가 아주 잘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 3부에는 반항하는 인간과 정의의 사람들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부에서의 마지막은 말이 이야기는 안 됐지만 결국에 이 부조리 반항, 사랑, 인간애 요게 까미가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창기에 썼던 시지프 신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일화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지프 신화가 뭔 신화인지는 아십니까? 소름 끼쳐.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는 시지프가 그거잖아요. 결국에 얘가 그 내용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끊임없이 돌덩이를 산 위로 굴러 올려야 되는 그 무의미한 노동 형벌. 요것을 받은 인물이 시지프잖아요. 근데 얘가 그 형벌을 왜 받는지에 대한 요 사건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죠. 그걸 이제 자막하게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그 시지프 신화를 읽고 이제 이전까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람들이 시지프 신화를 이제 소비할 때는 혹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신한테 개기면 저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어떤 교훈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신화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까미는 그 시지프 신화를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조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시지프 신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메로스에 따르면 시지프는 이제 인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그 신중한 자라고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신화로 넘어오면은 얘가 도둑놈이었다고 나와요. 이것부터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시지프라는 인물을 신중하고 현명한 자로 볼 것이냐? 그러면 신중하고 현명한 자한테 신이 형벌을 줬다고? 아, 그러면은 얘는 착한 놈인데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교훈이나 어떤 그런 윤리들을 뽑아낼 것이고, 반대로 그놈 원래 강도였어. 도둑이고 나쁜 놈이니까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야 라는 요 신화의 골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왜 신화가 그렇게 완전히 상반된 여러 버전들이 존재를 하겠냐 이거예요. 까메의 질문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편한 시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필요한 시대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시지프가 도둑놈이어야 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버전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러 가지의 버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까미의 사상이 나오죠. 도둑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할 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뭐? 부조리를 같이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삶을 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평생에 걸쳐가지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짓고 살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인간의 조건이란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원래 인간 자체가 내재적으로 부조리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이야기로 소모하려고 하다 보면, 혹은 어떤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뭔가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아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꼭 인물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잘라내요. 그렇게 이해해야 편하니까. 근데 까미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지프는 강도이자 현명한 인간, 그 두 가지의 모순된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이어야 비로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놈이 뭐 어떤 신화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물을 끌어다주는 사기를 신한테 쳐가지고 형벌을 받았네, 뭐 아니면 하데스를 속여가지고 뭐 지옥에서 살다가 뭐 땅으로 기어나와가지고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안 돌아가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형벌을 받았네, 여러 가지 이야들이 있지만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시지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의미한 노동을 하면서 살아요. 굴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막 굴리고 올려가지고 산 꼭대기 갖다 놔. 그러면 신이 그거를 다시 꼭 져가지고 저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뜨려. 원위치시켜. 그러면은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서 이걸 다시 굴러 올려. 이 무의미한 노동 속에서 형성되는 이 절망, 이것을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사시죠. 저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또 단정지면 안 되지. 자기 일이 행복해서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무튼 그 속에서 극심한 허무주의에 쌓이게 되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이 공포심을 자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화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거죠. 그런데 까미는 그 시지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시지프가 그 부조리 속에서 절망했을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나는 시지프를 산 아래 내버려 둔다. 우리는 그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와 늘 다시 만난다. 하지만 시지프는 신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 올리는 우월한 성실함을 가르쳐준다. 그 돌덩이의 부스러기 하나하나, 그 캄캄한 산의 광물 조각 하나도 그에겐 하나의 세계가 된다.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간이 처한 조건이라는 것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부조리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조리의 요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안에서 잠깐의 행복, 잠깐의 휴식, 요것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은 그 무의미한 노동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시지프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조리하게 받은 형벌이야. 부조리하게 형성된 자기의 주변 여건이야. 굴려 올려요.
굴러 올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다시 굴러 떨어질 걸 왜 올리지? 난 다시 하산할 걸 왜 올라가지? 더러워질 것을 왜 씻지? 잊어버릴 건 왜 공부했고? 죽을 걸 내가 왜 살지?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꼭대기까지 굴러 올려. 떨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굴러 올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떨어지죠. 그리고 떨어진 굴덩이를 보고 다시 그 돌덩이를 굴리려고 하산할 때 정말 상쾌하고 기뻐할 시지프가 상상이 된다는 거예요, 까미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까미한테 누군가가 선생님, 삶이 너무나 부조리합니다. 이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 온 힘을 다 바쳐가지고 온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노동하며 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까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버텨라. 이렇게 버티는 게 삶이다. 비참하지만 그런 열정을 갖고 살라는 거죠. 아, 오늘 1편이 다 얘기하네, 너무.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정의의 사람들을 풀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2편, 3편 재밌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2편...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2편, 3편 재밌게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편에 뵙겠습니다.